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책 사이다는 한 달에 한 번 책으로 함께 고민할 주제를 갖고 매월 15일 청취자분들을 찾아갑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바갈라딘입니다. 오늘도 황주부님,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진짜 덥네요. 저는 습기와의 전쟁 때문에 요즘 비가 시도 때도 없이 오죠? 네. 특히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와가지고 맞아요. 네. 출근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아침에 휴가계를 내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도 그래도 사무실 가면 시원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사무실은 항상 에어컨이 그거를 빠방하게. 집에서 하려면 정말 그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가게에 그래서 저는 집에서 습기와의 분투를 벌이고 있답니다. 제습기를 하나 그러게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뭔가 가전제품을 들여놓는다는 건 저한테 너무 큰 결단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아직 에어컨도 없고 그래서 그런 가전제품의 세계는 아직 제가 너무 힘든 선택이라 아직도 망설이고 있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에어컨이 있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올해 드디어 에어컨을 장만했어요. 신세계더라고요. 진짜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집에서 그 침대 방에 작은 거 설치를 했는데 10분 이상 틀면 추워요. 그런데 그때 에어컨을 끄지 않고 이불을 덮고 시원한 바람을 만든 것의 그 작은 사치랄까요? 이것의 행복함을 이제 알았네요. 저는 작년에 샀는데 작년에 사기 전에 재작년 데이터로 계산을 했죠. 여름에 제가 집이 너무 더워서 어쩔 수 없이 인근에 있는 뭐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 몸을 귀했던 그렇죠. 횟수 그때 먹었던 뭐 물론 그건 이제 커피값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지출 그걸 해보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전기값을 걱정할 게 아니었 되게 미련한 걱정을 하고 있었군. 약간 그러면서 샀죠. 뭐 이제 에어컨 살 때 늘 어떤 그 환경 문제 관련된 생각을 안 맞아요. 할 수가 없는데 네. 근데 그런 얘기들도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주거 환경 굉장히 밀집돼 있고 공기가 안 통하고 환기도 어렵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에어컨을 쓰지 말고 무작정 참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은 에어컨 있어야 형편이라고 돼요. 하더라고요. 있어야 돼요. 제가 좀 오래된 스타일이라 계속 고민하면서 체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딱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가족이 여러 명이거나 아이가 있으면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 하나 혹은 나와 남편 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꾸 망설여지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 또 1년에 며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때 작년엔 저희가 양평에 있는 웬 모텔로 피신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올해는 또 어떻게 버틸지 고민입니다. 여름 휴가 계획들은 세우셨어요? 저는 전통적으로 여름에 휴가를 안 갑니다. 여름에 일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저희 회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대부분이 여름에 안 가요. 여름은 회사에서 시원하게 보내고 또 성수기다 보니까 그쵸. 사람도 가격도 많고 비싸고 맞아요. 사람도 많고 사람 많으니까 가면은 약간 휴가라는 게 되게 무색해지는 오히려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약간 9월 초 내지는 뭐 9월 중순 뭐 이제 뭐 재수 좋으면 추석이랑 이렇게 네. 엮여가지고 황금 연휴. 네, 그런 때 이제 많이 가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집에 이제 취약 아동이 있는 맞아요. 사람들은 그때가 아니면 갈 수가 없더라고요. 애들 학교 가는 것 때문에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가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기가 없기 때문에 어때까지도 없었고 그래서 부담 없이 좀 안 갑니다. 저도 11월 달에 항상 그때가 저희는 이제 어쨌든 비정규직 네. 이런 노동자니까 그때 딱 시간이 좀 빌 때가 있어서 그때 약간 길게 가는 편이에요, 저희는. 한 해 그 벌이에 따라서 여행의 장소가 좀 달라지겠네요. 뭐 꼭 그렇진 않고요. 왜냐면 자기 머릿속에 사람마다 자기 규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무슨 돈벼락이 로또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크게 차이 없다. 네. 제가 휴가 얘기를 여쭤본 이유가 오늘 우리 주제가 이제 휴가 얘기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본 주제에 넘어가기 전에 저희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희 방송 듣고 팟빵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저희가 소개했던 책 보내드리거든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한 회 올라갈 때 댓글이 현재 평균 1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남겨주시면 거의 100% 당첨이거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뭐 비판이든 아니면 응원이든 저희가 남겨주시면 몇 개 없기 때문에 성실히 읽고 또 마음을 다지거든요. 제가 막 언제는 한번 이름을 바꿔가지고 내가 남겨볼까 예,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지난 방송 그 소통을 주제로 했던 네. 방송에 댓글이 남겨져 네,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예. 김느낌님 느낌 좋아요.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가족분들 가족들은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족은 아닌 것 같고요. 팬이 생기신 걸로. 제가 남긴 건 또 아니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아까 또 제가 예. 알겠습니다. 댓글 꼭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읽고 방송 내용에도 반영을 하고요. 또 책도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근황 토크에 이어서 산책 판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어떤 책들 사서 읽으셨는지 궁금한데요. 황주부님 가져오신 책이 제목이 재밌어요? 흑흑 청춘이요. 네, 아까부터 자꾸 흑흑 수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는 흑하고 수저는 거의 하나의 단어처럼. 하나의 그렇죠. 그래서 네. 흑흑하는 순간 이게 자동적으로 연상이 그래서 자꾸 제목을 틀리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번엔 제가 산 게 아니고 네.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다가 다른 우리 주제와 관련돼서 볼 책이 너무 많은데 이게 표지에 제가 마음을 빼앗겨서 눈을 빼앗겨서 빌려서 본 책이고요. 그렇게 이쁜 표지는 아닌데 그렇죠. 예뻐서 아니 예뻤다기보다 네.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아남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의 그림들이 되게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사파들이 네. 근데 이걸 전 읽으면서 좀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이 이제 네. 그 흑수저 할 때 흑에 네. 흑흑하고 청춘이잖아요. 네. 뭐 슬픈 얘기 같다는 느낌이 벌써부터 드는데. 그러니까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약간 뭐랄까 의지적인 이야기도 좀 들어 있고 분석도 좀 들어 있고. 근데 좀 다른 점은 뭐였냐면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청년들의 얘기를 당사자들에게 듣기보다는 그 시절을 지나온 사회학자라든가 그 시절을 지나친 뭔가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해서 세대론으로 되게 많이 다뤄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책은 그 연배 분들이 읽죠. 그렇죠. 예. 요즘 청년들이 이렇구만. 맞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 그런 책들은 엄교쌤 책이나 많이 찾아 읽었었는데 네. 이 책은 당사자들이 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모르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단어도. 예를 들어서 쪼랩이 뭔지 아세요? 쪼랩 알죠. 어떻게 알지? 나 몰라. 쪼랩은 제가 쪼랩 일상생활에서 뭐예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진짜? 단어인데요. 쪼랩이 뭐예요? 아니 굉장히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옛날 말로 하면 하수. 하수. 그렇죠. 여기 보면 그 주석이 붙어 있는데 만랩과 대비되는 단어로 저랩의 변형이라고. 저랩보다 쪼랩. 쪼랩. 더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 책을 한글은 정말 신기한 언어예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입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당당함이 이 책에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냐면 나는 결혼해서 자식 낳고 집 사고 차 사고 효도하는 삶 같은 것을 욕망하지 않는다. 다만 얼마 없는 선택지를 뒤적이고 차선이나 차악을 가늠하며 분투할 뿐이다. 이렇게 분투하는 사람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는 적어도 연민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구절에서 완전 약간 뭔가 철렁하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청년을 얘기할 때 우리의 기본 정서는 사실 공명이나 공감과 되게 좀 다른 연민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연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연대가 연민으로부터 과연 기원할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나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막 친구들이 무기력하다, 절망한다, 자조한다, 자학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절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는 절망이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가 아니라 절망의 윤리학이란 이름으로 그것을 명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뭔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만 청년들을 봤을 때 가지게 되는 그런 내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실체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물론 이제 그 네. 감정도 기본적으로 네. 우호적인 태도인데 네. 이제 그것이 그들의 생각과는 이제 어긋나는 부분들이 네. 있었다라는 거를 네.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게 그렇죠. 되었다. 이런 그리고 말씀이군요.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약간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뭔가 규명하고 배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고 그래서 좀 많은 분들과 함께 읽었으면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황주부님께서 흑흑 청춘, 흑흑 수저가 아닙니다. 네. 뭐 흑흑 수저로 해도 검색이 되도록 해놓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알라딘에선 그렇게 되도록 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느낌님께서는 이 제목 상당히 단단한데 책은 또 네. 얇은 책이죠. 굉장히 얇은 책이죠. 얇은 책 좋아요. 어떤 책이죠? 네. 제목부터. 지적 자본론이라는 책을 이제 샀는데요. 네. 그 제가 다니는 회사의 상사가 이거 봤어? 안 봤으면 뭐 한번 읽어보면 좋아 정도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직장 상사가 책을 추천해주는 일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봤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 저희 와이프도 이 책을 되게 인상 깊게 읽어서 책이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되게 횡재했다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봤는데 일단 이분은 이 책 지은 분은 누구냐면 그 츠타야 서점이라고 해서 최근에 굉장히 좀 한국에서도 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약간 벤치마킹을 했다고 해서 좀 유명해진 일본의 츠타야라는 서점이 있어요. 서점 체인이고요. 처음에 생긴 건 이제 1980년대에 처음 1호점이 생겼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점포를 늘려가고 있는데 그 서점을 최초로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CCC라는 무슨 기획회사 뭐 이런 거의 오너이기도 하고 어쨌든 일본에서는 기획 관련 분야에서는 좀 앞서간다 내지는 좀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줄이자면 좀 모든 사람은 좀 디자이너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말하는 디자인이라는 건 우리가 딱 디자인하면 예쁘게 꾸민다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맥락이 아니겠죠? 그런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이런 쪽 서적의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제한력을 키워라거든요.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츠타라는 서점이라고 하면 좀 사양 산업의 느낌이 강한데 그렇죠. 굉장히 지금도 센세이션한 그런 화제가 되는 이유가 이 서점에서는 책 분류를 보통 뭐 소설, 뭐 시,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하면 읽기 좋은 책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의 영역이라든지 생활의 영역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우리 책사이드하고 비슷한 거네요. 어떤 주제나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고민이나 네. 뭐 상황이나 그래서 이제 약간 그걸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책만큼 팔기 쉬운 물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와우.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바갈라디님이 듣기에 굉장히 도발적인 네. 그저 웃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제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더 쉽게 번역을 하자면 약간 기획력을 기획자. 예.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기획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사실은 제 상사가 저한테 추천을 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줬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읽었는데 그런 내용에 되게 부합하는 내용이었고요. 저는 사실은 이런 류의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성공한 사람의 자전적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이것의 끝은 해피엔딩이고 성공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난 문장이 아니어도 잘 읽혀요 일단. 잘 읽히고 이런 사람들은 책을 두껍게 못 씁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네요.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뭔가 이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는 어떤 인사이트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이 책도 되게 재밌게 봤고 제가 좀 인상 깊게 남았던 구절은 약속은 하기는 쉽지만 지키기는 어렵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이었어요. 약속과 감사라는 키워드로 이제 이 사람이 뭔가 말을 푼 건데 말하자면 이 사람이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저한테 남았던 거예요. 제가 약속을 되게 못 지키거든요, 잘. 근데 알고 보니 제가 못 지켰던 약속들을 이렇게 돌아보니 저한테 무서웠던 사람들의 약속은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좀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의 약속은 많이 안 지키고 내가 정말 고맙고 이거 지켜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의 약속은 저도 모르게 지켜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기억에 남았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그 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매사 감사하고 범사에 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 막 거의 구도에 가까운 자세로 어떤 분 예수인가요? 예. 뭐 이런 그 예수님이 이제 창시하신 어떤 종교를 믿는 분들도 약간 그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잠깐 좀 생각을 했던 건 이게 내 탓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가 일어나지 않는 게 충분히 감사할 만한 일인데 내가 좀 교만해져서 감사하지 않는 건가 아니면 때로는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런 긴장감이 없는 상대방인데 이렇게 뭐 아주 뭐 간략한 약속으로는 뭐 언제 한번 밥 먹어? 약간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밥 먹어 하고 안 지키면 약속을 안 지킨 건데 그것에 그 귀책 사유는 나한테 있는가? 아니면 상대의 매력 없으면 있는가? 매력 없으면 있는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약속이 처음부터 아니었던 데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잠깐.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앞으로는 신중하게 약속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뜬금없이 하게 됐고 이 책을 읽고 동시에 앞으로는 좀 제가 지킬 수밖에 없는 약속이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압박감, 긴장감을 계속 주는 상대방을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 지적자본론이란 책은 지금 한국에서 서점에서 일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다 읽은 책? 사셨을 거예요. 다 읽지 못하셨어도 이게 서점이 힙한 공간이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보문고에서 약속은 하지만 교보문고를 광화문에 가면 꼭 들러야 되는 장소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도쿄나 이런 일본의 대도시에 가면 츠타야는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 이런 장소 같은 느낌인 거예요. 굉장히 다른 방식의 이제 그 공간을 구현해 놓은 거죠. 책을 테마로 해서. 그래서 뭐 비단 서점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소규모 공간들, 매력적인 편집숍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아이디어를 차용하려고 많이들 공부하는 공간인데 책만큼 팔기 쉬운 게 없다라는 말에 자극을 받아서 저도 꼭 독파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저도요. 네, 저희 이달에 그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산책 판책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주제톡 여름 휴가 하면 떠오르는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으로 함께 고민할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주제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름 휴가 하면 떠오르는 책입니다. 네. 여름 휴가 갈 때 가져가는 책이 아니라 여름 휴가를 못 가더라도 여름 휴가 하면 떠오르는 책. 그렇죠. 어떤 책들이 있을지. 근데 오늘도 굉장히 여름 휴가 하면 남들이 추천하는 책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그나마 여름 휴가에 맞는 시즌성 도서들을 가져왔고요. 이 두 분 김느낌님과 황주부님은 이 책이 왜 여름휴가인가 이 설명을 요하는 책들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가 고른 책은 센스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센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센스의 재발견이라는 책은 이 센스를 어떻게 키우느냐의 분야에 있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고 괜찮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왜 골랐냐면 저는 사실 여름 휴가 하면 저에게 휴가란 항상 쉬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뭔가 못 읽었던 책 마저 보는 시간, 몰아보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특출나게 뭔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려고 하면 그에 걸맞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휴가는 그런 거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하지만. 그래서 휴양을 위한 휴가를 떠나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근데 일단 저한테 휴가는 약간 그런 자기 개발적인 시간인데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일단 제가 추천한 책은 다 얇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덕목이에요. 얇고 작아요 이 책도. 네, 얇고 작아요. 작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만 사실은 이런 자기 개발의 욕구와 필요성을 느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하던 직업이
좀 이런 센스 내지는 인사이트, 통찰 이런 걸 좀 요구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가 이제 많이 공부를 하기도 했고 단련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사람들이 SNS를 하고 이런 것들에 보면 센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게 그런 업을 하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보통 분들도 어떤 인사이트나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을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은 식사를 해도 음. 내 친구는 좋아요를 굉장히 많이 받는 많이 방식으로 받는, 네, 사진과 그렇죠. 글을 올리는데 네. 나는 못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이럴 때 이 센스라는 말이 마치 그 뭐라 그럴까요? 시민으로서의 교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이런 정도의 압박을 받게 되죠. 음. 바로바로 그게 또 차이가 드러나니까. 가령 도쿄 여행을 가요. 그러면 아까 바가라디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야카냐마에 있는 츠타야 사원을 가요. 왜냐하면 트렌드야 그게 요즘에. 가는데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 그 사진에 어울리는 발문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조회수 수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이제 비교하게 되거든요. 왜 내 건 이렇게. 근데 알아요 본인이 이미 자기 건 그렇죠. 별로거든. 그렇죠. 그냥 콘텐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센스에 대한 어떤 욕구,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책이 굉장히 나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만 보고서는 뭔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센스라는 강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센스 그걸 있어야 좀 돼. 그래서 그걸 좀 벗어나는 어떤 다른 맥락의 센스를 전달해주는 책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전혀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네. 이 책의 제일 강점은 제가 볼 땐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쉬워서 이렇게 어려운 문장이 하나도 없고 음. 사실은 굉장히 빨리빨리 읽어낼 수 있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센스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맞아요. 강박이 되게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네. 나는 노력해도 안 될 거야. 센스는 타고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스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가지기 위한 ABC를 매우 쉽고 정확하게 알려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이 왜 제목이 센스의 재발견이냐면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스라는 게 어떤 선천적이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이런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네네.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간략하게 스포를 하자면 센스를 획득하는 방법은 역시 공부입니다. A는 공부, 왕도를 밝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되게 센스 없는 방법. 가령 평양냉면에 대해서 센스 있는 포스팅 하고 싶다. 네. 시중에 탑3는 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탑3 먹어보고 거기서 뭔가 내가 더 맛있는 거 그러면 그 맛있는 거의 차이는 뭐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탐구를 해가고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축적되었을 때 센스가 발휘된다는 거죠. 통찰이라는 건 어떤 지식과 경험의 토대 위에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거지 그 자체로 뭐 허공에 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많이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내용이.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지금 이제 일본 산업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마케팅 조사를 믿지 마라. 이런 마케팅 조사에만 모든 것을 의존하지 의존하는 말아라. 거. 의존하는 게 오히려 뭐냐면 책임의 부재를 부르고 실제로 뭐냐면 팔리는 상품이 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인의 입장에서도 뭔가를 기획하는 사람이라면 센스라고 하는 게 그냥 개인적인 생활의 영역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이나 일 안에서의 센스에 대한 그런 어떤 팁들도 되게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직장에서 뭔가 그 기획이나 이런 걸 할 때 상대를 설득하려면 이제 근거가 필요한데 이제 늘 말씀하시는 그 네. 마케팅 자료가 이제 근거가 되죠. 근거를 제 느낌상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설득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황주부님은 굉장히 포스트잇을 많이 붙여놓으셨네요. 제가 저 책이 그러니까 그런 책 있잖아요. 되게 짧은데 이렇게 문장이 훅 하는 게 많이 있나요? 후킹이라고 그러나? 후킹이 되는 문장이 좀 많은 책이에요, 사실은. 뭐 하나만 이렇게 읽어봐 주세요. 아니요, 센스에 대한 그 정의가 있어요. 센스 좋음이란 수치화할 수 없는 사실과 현상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최적화하는 능력이다. 맞는 말이네요. 네.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그렇죠. 근데 센스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머릿속에 뭔지는 아는데 이게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을 기를 수 없는 부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뭔가 말로 정리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가 가능한 것으로 전환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센스라고 하면 우리가 늘 누군가 설득하기 위한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느낀 어떤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이제 이런 목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조금 전에 계속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해보고 이러는 과정이 사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 내가 싫어하는 어떤 네. 것이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내가 이걸 왜 싫어하는지 사실 이걸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자기 센스가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그렇죠. 맥락에서도 돌아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을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건 센스라는 게 전방위에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렇죠. 모든 분야에 다 센스 있을 수는 그렇죠.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센스라는 건 어떻게 이미지로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데다 센서가 있어서 되게 괜찮은 어떤 그런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타쿠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너무 꽂혀서 뭐가 너무 좋아서 어떤 것에 꽂혀 있는 사람은 어떤 그 전문 분야에서 굉장한 센스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센스라는 것의 본질을 또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사실 이제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고 그 쿠마곰이라고 해서 쿠마모토 곰을 디자인한 분이에요. 네. 이 저자가 센스가 있으신 분이네요. 네, 센스가 있는 분. 왜냐하면 그 곰이 정말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쁘게 생겼다기보다는 일본 곰처럼 생긴 그렇죠.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인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갖고 싶게 생겼죠. 그 곰은 이렇게 엄청 예쁘다고 해서 바비 인형처럼 생겼다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사실 이제 디자이너라서 이걸 이제 이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한 건데 사실은 뭐 아까 방금 황주부님이 사실 전방위에 센스가 있을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인문학에 대해서 센스가 있다고 하는 건 그거는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인문학이라는 건 우리가 쌓아왔던 지식의 축적인데 이 공부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당대 사회를 이해하면 사실은 사람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 이상의 센스를 발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이론과 배치되지 않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해석 툴로 되게 유용한 해석 툴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를 좀 하자면 여름 휴가 때 이제 떠오르는 책 해서 이 책을 추천을 드리는데 아마 이 책을 인상 깊게 읽게 되면 절대 독서가 이 책 한 권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더 이거 훅하는 문장인데 느낌 있는 센스 있는 문장인데 뭔가 찾아보겠죠. 자기가 이제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게 이 책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럼 센스가 있고 싶은 분야 가령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평양냉면이랄지 아니면 뭐 많잖아요. 요즘에 뭐 그런 것들은 거리들은 너무 많잖아요. 세분화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보겠죠. 가서 먹어보든지 뭐 휴가를 이용해서 그런 걸 해보시고 이전에는 없던 센스를 여름 휴가가 끝났을 때는 획득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골랐습니다. 어쨌든 어떻게든 여름 휴가랑 잘 연결해서 마무리 지어주셨어요. 네. 약간 이제 재미난 책인 것 같은데 여름 휴가랑의 연결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여름 휴가에 맞는 책을 골라왔는데요. 네. 제가 가져온 그림책이 두 권이 있는데 안녕달 작가의 그림책인데 이 두 권의 그림책은 그림책계의 벚꽃 엔딩 같은 책이에요. 휴가 여름만 오면 찾게 되는. 예, 올 여름에도 또 독자들이 찾기 시작했는데 이 안녕달 작가가 재작년에 낸 책이 수박 수영장이라는 책이에요. 스토리는 간단해요. 끈적끈적하겠네요. 그 시골 마을에 이제 수박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수박이 여름이 되면 쩍 익어서 갈라지잖아요.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수영을 합니다. 이렇게 씨를 빼내고 작년에는 수영장에 씨가 너무 많아서 수영하기 힘들었어 이러면서 올해는 좀 시원한데 이러고 사부로 파내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물장구도 치고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질퍽질퍽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기가 더 좋아지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이쪽 수박에서 저쪽 수박으로 미끄럼틀을 놉니다. 미끄럼틀은 당연히 수박 껍질로 놓겠죠. 빨간 걸 이렇게 파내고 하얗게 그 속살만 남겨서 이제 부드럽게 거기를 타고 이쪽 수박에서 저쪽 수박으로 넘어가요. 이런 장면들이 나오다가 이제 해가 지고 하나 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이제 엔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상상력도 너무나 재밌는데 그 보고 있으면 너무나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부호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박에서 정말 저렇게 수영을 하면 약간은 시원하다라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끈적할 것 같아. 끈적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은가. 저는 좀 비호감인데. 네, 이런 의구심을 품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는 일단 시원하다. 수박 수영장. 이 책이 여름에 이제 시즌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작년에 같은 안녕달 작가가 새롭게 낸 책이 이번엔 제목에도 여름 휴가가 들어가 있어요. 할머니의 여름 휴가라는 그림책이에요. 인간하면 휴가 안 가시는 분인데.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할머니가 집에서 오래된 선풍기를 켜는데 강풍 버튼이 안 눌리는 거예요. 그 장면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하고 손자가 놀러 옵니다. 근데 둘은 이제 휴가 갔다 온 거예요. 근데 할머니 몸이 불편해서 바다를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안타까워한 손자가 이제 소라 껍질을 할머니한테 선물로 줘요. 할머니 바다 직접 못 가니까 이걸로 바닷소리 들으세요 하고 주고 가거든요. 정말 바닷소리가 나죠. 근데 그 바닷소리를 궁금해했던 그 할머니가 기르던 개가 그 껍질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또 나오고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참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개와 함께 수영복과 이제 먹을거리와 이런 걸 챙겨서 그 껍질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상상 속의 바다로 가는 거죠. 그 바다에 누워서 이제 해수욕도 하고 바람도 쐬고 그러다가 이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는 장면들이 담겨 있거든요. 이게 뭐 굉장히 특별한 스토리는 아니지만 할머니의 여름휴가 같은 경우는 누가 읽어도 어떤 공감대가 있어요. 우리가 떠올리는 그 할머니의 모습들이. 그리고 제가 앞서 그 선풍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안에 바다에 가서 할머니가 조개 껍질 하나를 가져와요. 그걸 가지고 와서 망가진 강풍 버튼에 대신해서 놓고요. 그걸 눌러서 선풍기 강풍 바람을 쐬면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 두 편의 그림책이 마치 연작처럼 내용적으로는 연관이 없지만 같은 작가가 쓴 여름용 이제 그림책이라는 데서 이제 연관성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여름만 되면 찾는 그림책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저는 약간 저 설정에서 강풍이 아니라 미풍으로 해야 되지 않았나. 왜요? 할머니들 강풍 좋아하지 않거든요. 뼈에 바람이 들어가니까. 약간 리얼리즘이 좀 약간 결여되는 하지만 굉장히 훈훈한. 네. 안녕달 작가는 성이 안녕인가요? 이 일종의 필명이죠. 네, 필명이라서 본명은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선풍기가 강풍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이런 대사를 마지막으로 남겨요. 그래, 바닷바람처럼 시원하구나. 그러니까 이걸 또 봤을 때 휴가를 못 가는 우리의 처지에서 뭔가 이런 에어컨과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바다를 느끼는 네. 이런 처지들도 좀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이 두 권의 그림책은 한번 마련해 두시고 이렇게 여름마다 꺼내서 한 번씩 둘러보시면 굉장히 기분 좋게 여름휴가를 못 가셔도 여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골라온 책은 이번에는 만화인데요. 너무 좋았어요. 만화라서. 남극 얘기입니다. 프랑스와 르파주와 엠마뉘엘 르파주가 함께 쓴 남극의 여름이라는 책인데 사실 제가 남극 얘기를 다루는 책을 거의 다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남극 굉장히 가보고 싶어요. 남극 덕후시군요. 네, 하는 곳이고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도 그 매년 이제 그 월동대원 모집을 해요. 우리도 세종과학기지랑 네. 이제 장보고 과학기지였나요?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가 아닌 거길 이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자전기 전문가라든지 그렇죠. 요리사도 또 건설 그리고 이제 요리사가 있어요.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요리사로 가는 건데 그래서 선발이 되면 여기서 훈련을 받고 거기 가서 정말 겨울을 나고 오는 거예요. 여기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 홈페이지를 가요. 홈페이지 가면 CCTV 24시간 동안 보여줘요. 네, 물론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바람과 밤엔 정말 칠흑 같은 어둠만 있는데 가끔 가서 보면서 저는 시간을 보내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가고 싶고. 근데 그런 저에게 처음으로 남극 얘기를 전해줬던 책이 남극의 셰프라는 책이에요. 이게 니시무라 준이라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은 실제로 요리사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월동대원으로 갔다 온 거예요. 그 얘기를 에세이로 썼고 그게 일본에서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책이 지금 절판이에요. 저런. 네, 그래서
궁금하셔도 아마 못 보실 책인데 그러던 차에 이 남극의 여름이라는 책이 작년 여름에 나왔어요. 일단 제목이 여름이잖아요. 네네. 근데 남극은 남반구에 있으니까 우리랑 그렇죠. 계절이 반대죠. 여름이면 겨울이겠죠. 우리가 한겨울일 때 네. 남극은 여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남극 여행은 보통 1월에 가게 되거든요. 한 번 정도 1년에 갈 수 있어요. 제가 또 매년 가진 않지만 찾아는 보거든요. 그 한국에서도 지금 내년 1월에 가는 여행팀을 모집하고 있는데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세구나. 네, 뭐 워낙 멀고 생각했던 것보다 싼데요. 저도 불가능한 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계속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남극에 언젠가 꼭 가겠다. 근데 이제 이 남극의 여름이란 책을 보면 남극이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프랑스와 르파주, 엠마nuel 르파주 이분들은 그 형제인데 이전 책이 체르노빌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현장에 가서 겪고 나서 만화를 그리는 이야기인데 이 책은 그 프랑스에서 이제 남극 아주 한가운데 쪽에 동떨어진 데에 설치해둔 연구기지에 가기까지의 과정, 가서 겪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만화책이 꽤 큽니다. 그래서 펼치면 그 남극의 광활한 이제 그 아무도 없는 적막감 이런 걸 보여주는 사진과 그림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느낌이 좋고 이 사람들도 상상만 했던 거예요. 저처럼. 그렇죠. 근데 상상만 하고 가다가 벌어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들 이런 걸 맞닥뜨릴 때의 그 인간의 모습들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저도요. 네,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대사가 나와요. 남극에서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예측 불가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좀 기억이 남아서 이 남극의 여름이란 만화책을 가져왔는데 이게 만화긴 한데 단가가 이제 얼마예요? 정가가 26,000원이라 약간의 부담감은 있지만 근데 책이 좀 크고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크고 좀 두툼해요. 황주부님은 재밌게 읽으셨다는데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저는요. 방금 알라딘님 얘기할 때 느꼈던 건데 사람들한테는 내 모험의 어떤 로망의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알라딘님한테는 남극이었고 네. 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내 안에서 내 모험의 그런 로망은 어디지? 그 모험이든 꼭 죽기 전에 왜 꼭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곳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내가 왜 가고 싶어 하지? 저에게는 모험은 아니고요. 저에게도 있죠. 남미의 그 소금 사막, 우유니 사막을 우유니 사막 꼭 한번 죽기 전에 가보고 싶다. 그거를 저는 떠올리면서 처음으로 이 책을 보게 됐고요. 또 하나 이 책을 보면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소음, 네트워크, 소통 막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남극은 어떻게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계급장떼고 그 똑같이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 딱 고립되어서 생존하잖아요. 그것 속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나 생각들이 되게 날 것처럼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겸손이라는 게 뭔지, 신뢰라는 게 뭔지, 타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내가 그냥 이렇게 책 속에서는 두둥두둥 혹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이야기지만 그런 얘기들의 뭔가 진짜 본질, 날 것을 좀 맛볼 수 있었달까? 그리고 좀 사유하게 되었달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가볍게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저는 이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가서 크레용 같은 걸 꺼낼 거 아니에요. 근데 종이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건조해서 되는 순간 다 부서지는 거죠. 이런 상황은 우리가 머리로는 가보지 않으면 정말 알 수 없는 그렇죠.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 장면이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저도 적막감인데요. 이 동떨어진 기지예요. 다른 기지와는 달리. 다른 기지는 대부분 이제 연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기지에 가면 반경 600km 안에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말고는 생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좋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말로 사실 잘 안 와닿죠. 특히 이 사람 유럽 사람이니까 반경 600km 막 다른 나라들이 막 다 섞여 있는 그렇지. 그런 정도의 이제 거리잖아요. 거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다시금 꼭 가봐야 되겠다 남극을. 젊을 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뼈에 바람이 들리는데 뭔가 이 얘기가 나중에 책에 소개될 것 같은 느낌이. 어떤 책을? 아니 바가라님이 갔다 오시면 책을 쓸 거고 아. 남극에 대한 책이 하나가 추가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했던 서문쯤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때 농담처럼 얘기했던 이야기가 음. 정말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으랴. 막 이러면서 나오겠네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약간 두 분은 지금 한 분은 우유니 사막, 한 분은 남극. 근데 저는 사실 가보고 싶은 데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비슷한 개념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20대 때 전 유럽을 아직 안 가봤는데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하면 내가 내리는 공항은 더블린. 아이 김느낌님 낭만 있었네. 네. 그래서 거기서 나는 버스킹을 할 거야.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지금 다 웃으시지만 저는 되게 진지했어요. 근데 최근에 그 비긴 어게인이라는 뭐 예능 프로인가요?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더블린 가서 하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버스킹을 하는 거죠. 네, 그 뮤지션들이 가서 하길래 이제 그걸 이제 집에서 보는데 와이프가 우리도 저기 가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정말 가고 싶은 생각이 1도 안 드는 거예요. 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뭐 그러니까 약간 먼저 드는 생각은 버스킹 정말 저 말도 안 통한 나라에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과 저기 뭐 먹을 거는 뭐 있을까? 약간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들을 막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원래 약간 자연 경관에 대해서 좋아하지만 이렇게 쉽게 잘 감동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약간 길을 잃은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남극이나 한번 이번에 좀 덕질을 해볼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 홈페이지에 가서 CCTV 영상 보시길. 근데 심지어 저는 남극에 자주 주기적으로 가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 정말요? 그 친구가 그쪽 연구를 하고 펭귄 있어가지고 이런 거 아니죠? 아니 그쪽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대학 지금 아마 박사 후과정 밟고 있을 텐데 박사 과정 내내 남극 가서 뭐 어디냐 물어보면 뭐 너무 멸치 부럽다. 잡고 있다 뭐 약간 이런 류의 거기 가면 실제로 그 크릴 새우를 잡는데요. 그래서 야 심층수 좀 퍼와 뭐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걔 때문에 그런지 저는 남극에 약간 신비스러운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걔 친구를 잘못 사겠어요. 굉장히 현실에 드러나는 그 심층수 말씀하셨지만 이 책에 보면 그 코어라고 해서 그 거의 지각에 닿는 데까지 빙하를 동그랗게 파가지고 원통형처럼 그걸 또 보관해놔요. 나중에 연구하려고 이제 그걸 막 쌓아놓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그 연구의 다양함들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연구들인 거야. 그래서 그리고 과학자들이 왜 국적과 상관없이 서로 연구를 나누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이렇게 왜 TV나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런 과학과 정말 다른 뭔가 인류를 위한 과학 막 이런 느낌의 새로운 과학의 주제들과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지금 막 든 생각이 거기 기지에 있는 분들은 성격 진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거기에 그 조정자가 있던데, 그쵸? 그 역할 자체가 뭐냐면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서는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마치 내 새끼다 이런 마음으로 돌보는 역할을 그랜드마더가 계시구나. 힐러가 계시죠. 그렇죠. 성격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금 저기서 살려면 같이 살려면. 남극을 꿈꾸셨거나 혹은 아직 꿈꿔보지 못하신 분들께서 꼭 한번 만나보셨으면 하는 책 남극의 여름이었고요. 자, 황주부님 책 기대가 됩니다. 어떤 책들 골라오셨을지. 저는 많아요. 일단 일단 책의 제목을 먼저 쭉 말씀드리자면 심리정치, 에로스의 종말, 타자의 추방, 아름다움의 구원입니다. 제목만 들어서는 일관성이 없지만 저자가 한 분이죠. 한 분이죠. 제가 한병철 쌤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 책을 제가 이제 책 목록을 공유했을 때 다들 분위기가 뜨아였어요. 웬 여름 휴가에 그렇죠. 이런 게다가 네. 그 한병철 교수가 이제 한국에 알려진 책이 피로사회인데 목록엔 또 피로사회가 없단 말이죠. 없어요. 네. 그래서 여름휴가 피로사회면 또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겠는데 휴가니까 피로사. 이게 뭔가 이제 궁금하던 차죠. 사실 이제 좀 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통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 분들이 휴가를 만약에 떠난다고 했을 때는 책을 읽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애들을 챙기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휴가 때 뭔가 책을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삶의 조건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되게 소중한 틈이고 경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몇 번의 흑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휴가를 갈 때 저는 이제 남편하고 둘이니까 좀 단출하게 중간에 좀 짬이 많이 나요. 그리고 저희는 관광 일정을 빡빡하게 짜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늘어져 있는 여행을 선호하다 보니까 책을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긴 하는데 추리소설을 가져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뭐 끝까지 읽었겠죠, 계속.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남편의 짜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대폭발을 하고 저도 그러니까 휴가를 망친 거예요, 일종의. 그럼 이 책들은 집중하기 어려운 책들인가요? 아니 일단 저는 추리소설처럼 뭐냐면 이렇게 한 번 들면 끝낼 수 없는 책은 일단 가져가면 안 된다. 라고 쉽게 생각이. 빠져나올 수 있는 책이어야 그렇죠. 한다. 일단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책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읽는 것보다는 뭔가 좀 일상과 떨어져 있을 때 읽을 때 조금 더 의미가 있거나 도움이 되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준에서 좀 골랐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남편하고 휴가를 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들은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책이에요. 책 한 권에 얇은 책이라도 한 권에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띄워놓고 같이 얘기하기가 뭔가 휴가지에서의 대화라고 하는 게 일상처럼 너 밥 먹었니? 씻었어? 뭐 했어? 이런 대화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휴가를 떠난다면 그랬을 때 우리가 평소에 화제에 올리지 않던 이런 어떤 하나의 주제를 띄워놓고 서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뭔가 휴가라는 설정에 조금 더 부합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평소에 좀 정색하고 얘기하기에 애매한 그런 그렇죠. 주제와 내용들이 네네. 오히려 일상에서 벗어난 어떤 공간에서니까 해볼 수 있는 그렇죠.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병철 쌤 책을 고른 이유는 보통 철학책 그러면 일단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일단 두껍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 뒤로 넘어갈수록 계속 내가 이걸 끝까지 읽어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에 계속 사로잡히다가 끝까지 못 읽는 경우가 제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 책의 장점은 굉장히 짧다는 거. 네. 그리고 한 책에서 거의 한 가지의 메시지만 네.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 굉장히 편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연작들이 읽다 보면 내가 이 한 권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했어도 다른 책을 읽다 보면 중복되고 서로 뭐냐면 이렇게 뭐랄까요. 책 사이의 어떤 개념들이 네. 그냥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책을 읽으면서 온전하게 하나로 이해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하나의 챕터들이라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하나의 챕터처럼 가볍게 읽을 수 있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좀 뭔가 휴가지에 가지고 가서도 부담 없지만 의미 있게 같이 떠난 사람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휴가 갈 때 이렇게 평소에 책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도 점점 무게 때문에 이제 이북을 보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한병철 교수의 책은 겁나 4-5 권을 가볍죠. 한번 다 가져가도 네. 부피와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겠네요. 근데 심리정치, 뭐 에로스의 종말, 타자의 추방, 아름다움의 구원 여러 책을 골라 오셨는데 만약에 한 권만 가져간다. 한 권만 가져간다면 저는 타자의 추방을 고르겠어요. 네. 휴가와 어울리는 제목이네요. 타자의 주방.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제가 가방끈이 길지 않아서 뭐 철학책을 뭐 이 책은 이런 내용으로 요약하고 막 이렇게 뭔가 설파할 만한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이 책을 고를 때도 내가 읽는 것과 얘기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진짜 막 이렇게 내가 과연 이 책을 골라서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던 책이었는데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저자의 의견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테러리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테러리즘이 도대체 왜 발생한 거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난민과 그런 이주자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의 본질이 뭐냐?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되게 낯선 타자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느끼는 건 부담감이지 공포가 아니다. 그게 만약에 부담감이라면 그거는 타자에 대한 것이 아니다. 타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를 느끼지 부담을 느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우리가 현상적으로 그냥 그래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실제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만들어주는 그런 지점이 일단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타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름이잖아요. 네. 너무 달라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어떤 건데 이것들 자체가 우리 삶 속에서 전반적으로 추방되고 있고 우리는 전부 어떻게 보면 서로 다 나는 진정성이 있어. 나는 다른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교류는 굉장히 같은 사람과의 교류.
특히 네트워크 상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 페이북 친구들 보면 다 비슷한 결국은 이제 엄청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해주고 진짜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 진짜 소통을 하고 있는 걸까? 진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그냥 너무 어려운 주제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작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누군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게 하는 책이라서 저는 타자의 추방을 골랐습니다. 네. 김리킴님은 한병철 교수 책 좀 읽어보신 게 있으세요? 예, 뭐 타자의 추방 정도는 저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타자의 추방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책이고요. 그러니까 한병철 교수의 모든 책에 저는 공감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타자의 추방 같은 경우는 저도 재미있게 읽은 책이고 특히 같은 문제의식을 좀 느낀 적이 많았어요. 그 되게 그냥 솔직하게 이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 어떤 이유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좀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이렇다고 하니 약간 이럴 것이다.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현미경을 들이댄 그런 책인데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제가 아까 소개한 책에도 나오지만 수단과 목적을 그 혼동하는 경우가 많대요. 사람들이. 근데 어떨 때 혼동하냐면 그걸 혼동하는 게 편할 때. 네네. 예. 가령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돈이 없어도 행복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행복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는 물음에 대해서 답하기 사람들이 굉장히 귀찮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고 잠깐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는 그럴 때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그러니까 마치 수단이 목적으로 이제 전도되는 약간 네네. 그런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좀 경계하면서 살려고 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이 책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의 한 일면을 좀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철학책을 읽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저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친구들이 즐겁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고 그래서 사실은 두 분이 추천하는 책을 특히 이제 알라딘님이 어떤 책을 추천할 때 살짝 어려운 책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읽기도 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너무 그런 책만 제가 읽고 살았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는 다양성을 되게 좋아하는데 책 읽을 때만은 그게 해당되지 않는구나, 나 또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어려운 책도 좀 읽고 잘 안 넘어가는 책들도 좀 읽고 쉬운 책도 읽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책을 왜 이렇게 만들어? 글을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항상 어떻게 보면 딱 고정된 그런 것들만 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읽다 보니까 빠르게 지나가는 책은 제 생각의 여지가 별로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 읽히는데 나중에 기억을 해보면 재밌게 읽었다는 것만 기억나는 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곱씹는 경험을 너무 고통스럽게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주는 책? 그런 의미에서 한병철 선생님의 좀 책을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건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는 게 어떤 걸까? 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사랑에 빠지는 건 에로스가 화살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건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남들이 볼 때.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A하고 B가 연인이 될 수 있냐고. 이 둘은 안 어울리잖아 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관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타자성. 정말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대상에게 완전히 내가 전혀 다른 존재로 변모하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 지금 현 시대에서 사랑이라는 것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여전히 그러니까 그 책 중에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도 제가 이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일까? 못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원인이 그냥 우리의 타산성에만 있는 것일까?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니는 너무 계산적이어서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그렇게 그 개인이 비난을 받을 문제인가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게 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이분의 책은 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었지만 사실 결론 부분에서는 항상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까 흑흑 청춘에서도 약간 착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결국에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글을 굉장히 잘 읽는 사람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낼 수 있는 해법을 내요. 그러니까 가령 타자의 추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타자의 추방이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이제 환대와 경청이라는 키워드를 들거든요. 한병철은. 근데 환대와 경청인데 환대와 경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주하는 사람의 정서예요. 네, 맞아요. 네. 네.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흑흑청춘도 사실 저 책을 이게 좀 이렇게 아까 서머리를 해주시는 요약을 해주시는 걸 쭉 들으면서 저 책을 쓰는 친구는 꽤 글을 잘 쓴다는 말하자면 청춘일 거예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 청춘은 약간 어떤 연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되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연민으로서의 그런 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리적인 정합성에서 한병철 교수가 얘기하는 것들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할 수 있는 문제 제기와 해답 제시인데 사실 그게 어떤 뭐라 해야 돼? 이 사회를 통찰하는 전체를 그냥 꿰뚫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글을 잘 읽고 잘 쓰는 사람들 사이의 정서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 그런 의미에서 그 에로스의 종말에 보면 앞에 서문을 알랭 바디우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책을 출세했네. 이 책을 문제 제기를 요약하고 난 다음에 비판을 해요. 한병철 교수의 그 대안에 대해서. 근데 저는 우리의 책 읽기가 사실은 그 서문을 읽으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의 책 읽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는 분석이 맞으면 대안도 맞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경도되는 경향이 그렇죠.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분석하긴 쉽지만 대안을 쉽지는 않지만 분석도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석에 동의할 수는 있지만 대안이라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문학 비평이나 우리의 비평 문화가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찬사와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사실 그러한 비판적 독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고립된 책 읽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그런 고립된 내 안에서 이걸 갖다 그냥 잘 수용해야지가 아니라 이 문제의식을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책 읽기가 된다면 우리 삶에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뭐랄까 열어나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의 무기를 또 장착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름휴가 하면 떠오르는 책으로 주제를 잡고 굉장히 즐겁고 재미난 책들이 이어질 것 같았는데 미안해요. 막판에 진짜. 엄청난 미안해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아마 이 한병철 교수의 책에 대한 다양한 이제 느낌들, 생각들은 뭐 나중에 따로 한번 또 특집을 네. 다뤄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저도요. 생각이 들 네. 정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또 나중에 나눠볼 여유를 좀 갖도록 하고요. 오늘 여름휴가 하면 떠오르는 책으로 나눈 주제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름휴가라는 주제로는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여름휴가와 관련된 주제 랭킹쇼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는 여름휴가만 되면 나오는 추천도서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은 안 하는데 세리 CEO가 네, 있죠. 맞아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하는 CEO들을 위한 여름휴가 추천도서. 이게 뭐 매년 한 10종에서 15종 발표를 하면 그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외부에서 무슨 로비가 심하다 이런 비판들도 있고 하니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잡음이 생기는 걸 원치 않는다. 우리는 안 하겠다. 이래서 한 3년 전부터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 CEO가 한창 인기를 끌 때 제가 이제 알라딘에 처음 들어갔거든요. 2010년에. 그래서 그때 여름에 제가 이걸 좀 비꼬기 위해서 네. 쏘리 CEO라는 목록을 만들었어요. 소리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 CEO들은 여름휴가 때 이런 책 읽을 여유도 있겠지만 이 노동자들은 그럴 여유조차 없는데 휴가도 못 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유감이다 CEO들. 그래서 노동 관련된 책들을 1년 동안 나온 책들 중에 선별해서 추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올해로 2010년에 시작했으니까 8번째죠. 세리 CEO는 없어졌는데 네. 소리 CEO는 남아있는데
그래서 잘 팔리나요? 물론 그 세리 CEO처럼 단기간에 어떤 폭발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재미 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목록이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고 필요하다라고 동의해주고 계셔서 지금까지 이어온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그 세리 CEO의 그 헤드 카피가 이런 거예요. 만국의 노동자여 책으로 단결하라.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기록을 만들었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뭐 명사들이 여름휴가 때 많이 또 추천하잖아요.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사의 여름휴가 추천 도서는 빌 게이츠죠. 아 그래요? 빌 게이츠가 되게 책을 많이 봐요. 매년 한 5종씩 추천하는데 그 올해도 5종 추천했는데 한국에 번역된 거는 호모데우스밖에 없어서 이제 화제가 덜 됐는데 이제 이후에 그런 소개된 책들 중에 번역이 안 된 책들은 금방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그렇구나. 한국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라 뭐 전 전 세계에서 세계에서. 화제니까 영향력이라는 게 진짜 무섭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 점에서 좀 올해 출판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좀 여름휴가 때 책 좀 읽고 추천해주면 그럼 출판 산업에 큰 도움이 될 텐데. 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에 여름휴가 때 읽은 책 추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요? 근데 제목이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의미심장해요. 뭔데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이 책을 그 미국 출신의 한국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배간이라는 얘기 하기도 하지, 뭐 파란 눈에 무슨 한국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미국인이죠. 그 미국에 태어나서 근데 한국으로 이제 귀화를 해서 동아시아 연구를 하는 이만열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한국 사회에 대한 좀 비판적인 또 대안 이런 방향들 이런 걸 제시하는 책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목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 이게 여러 면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좀 겹쳐져서 읽히는 복선을 깔아두셨군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실제 읽었을까는 살짝 의문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닐 텐데요. 이러면서. 네, 될 사람은 뭘 해도 된다고 실제 안 읽고 해도 그런 복선이 깔리는 걸 보면 그러네요. 그러네요, 진짜. 저는 예전에 세리 목록 중에 저는 그 세리 CEO 목록이 딱 이렇게 책딱지에 붙어 있으면 남들은 사고 싶은 욕망이 드는데 저는 뭐야 이 책 안 읽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을 살짝 가졌었는데 그래서 도저히 제가 평소 같으면 그 책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딱지가 붙은 이유만으로. 근데 저희 이제 그 아카데미의 독서 서클이 있는데 그 네. 서클에서 추천한 책 중에 하나가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아담 카인이 쓴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읽고 약간 그 뭐랄까 편견을 버렸어요. 세리 CEO에도 이런 훌륭한 책이 그래서 그 목록을 너무 이렇게 나의 뭐랄까 선입관으로 배척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래서 그리고 뭔가 뭐랄까요 굳이 그게 CEO에게 추천하는 거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격하는 경험 속에서 어떤 필요한 책들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비슷한 아우라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아니 그 목록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읽었는데 그게 세리 추천인지를 몰랐을 경우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그 표지에서 그걸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 읽으셨던 거죠. 보통은 이제 관심사가 달랐나? 네, 몇 달 동안 나온 책들 중에 1년 동안 나온 책들 중에 선정을 해서 하는 거니까 먼저 읽으셨으면 당연히 딱지가 없었을 거고 대체로 어느 정도의 대중성을 담보한 책들을 골라서 선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책이거나 이런 책들은 선정이 많이 안 됐고 또 초기에는 경제경영에서 중심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교양서도 분야를 만들어서 지금 없어졌지만 이제 삼성경제연구소 하는 건 없어졌지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내는 여름휴가철 CEO 도서는 남아 있고요. 이 목록의 올해 추천 도서를 보니까요. 역시 이문사에서 중에서는 호모데우스가 들어있고요. 빌 게이츠가 추천한 그렇죠. 빌 게이츠도 추천했고 이제 사피엔스의 저자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리고 경제경영서에서는 역시 이건 CEO들이 읽을 만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영의 이동, 뭐 마켓 4.0 이거 뭐 필립 코틀러 책이니까 워낙 유명한 책이기도 한데 근데 이런 책들을 낼 때 목록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올해 트렌드 이런 거 같이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거 사실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영역이다라고 이제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랑 평소에 감각이 우리랑 겹치진 않지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거나 혹은 때로는 격파하기 위해서라도 좀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저 CEO들한테 추천하는 책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CEO들은 자기 부하 직원이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잘 귀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자기하고 아무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의 책 우연히 봤는데 이거 좀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전사 필속 도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조조정 같은 걸 하죠. 막 팀을 바꾸고. 네, 바꾸고 야 이게 지금 조직이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요즘에 트렌드는 이렇대 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 모셔다가 강연하고. 하고. 네.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요. 저거를 동의합니다. 할 때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줘야 되지 않나. 괜히 막 4차 산업혁명 이런 키워드 넣지 말고 다 같이 힘들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좀 그 소리 CEO를 좀 잘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저도요. 그래서 한 권을 딱 하자면 저희 예전에 다뤘던 책인데 보람 따윈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이런 책을 좀 CEO들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직장인들이 읽어보고 야 맞아 이럴 뿐 아니라 사실은 CEO가 읽어야 되는 책 아니에요? 그런 책이? 제가 사실 굉장히 시의적절한 오늘 찌라시를 접한 게 뭔데요? 그 통신사 민영 통신사에서 저녁 야근 수당을 줄 수 없다. 이번 달부터인가 오늘부터인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노조에서 그 통신사의 노조에서 그럼 우리는 야근을 안 해야지. 예, 노동 시간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 끝나면 노트북을 닫겠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언론계 종사자들이 굉장히 팝콘을 먹으면서 이거 어떻게 될 건지를 되게 주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통신사는 워낙 그 기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노트북을 닫으면 티가 확 나거든요. 그 시간 이후로는 기사가 안 올라올 거니까. 약간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잘 네, 맞는 그런 씁쓸한 생각이 났습니다. 네, 여름 휴가가 되면 나오는 추천 도서 목록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세리 CEO, 뭐 소리 CEO, 또 빌 게이츠 추천 도서 이런 목록들도 있지만 저희 앞서 뭐 주제톡에서 나눈 도서를 포함해서 각자 이제 여름 휴가 하면 떠오르는 책들, 또 올 여름 휴가 때 어떤 이유와 상황 때문에 읽고 싶은 책들, 이런 책들을 가지고 각자만의 목록들 이런 걸 쌓아가면서 그때그때 한여름 지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작년 여름에 읽었던 책이 뭔지, 또 내가 어느 때 어떤 상황에 여름 휴가 때 읽었던 책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연상하고 기억하고 쌓아갈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기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주제 랭킹쇼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름 휴가 하면 떠오르는 책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네, 뭐 재밌었어요. 뭐 책이고 뭐고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이런 표정인가요? 네, 그렇죠. 어쨌든 근데 휴가라는 게 이제는 비일상적이잖아요. 옛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시즌이 예전에는 딱 같은 때 떠나지만 하나 정해져 있었죠. 전 국민이 동시에 갔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좀 휴가가 서로 각자 나눠져 있으니까 그 휴가가 본인에게 주는 의미도 그만큼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의미에 맞게 또 책을 한 권쯤은 가벼운 한 권쯤은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좀 미리 준비해 보는 그런 상상하고 준비하고 그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책을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름 휴가 때 한번 책 읽으면 좋겠다라고 권하는 것이지 평소에도 계속 책 읽는 분들한테 저희가 여름 휴가 때도 읽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말아주시고요. 저희 오늘 그 여름 휴가 하면 떠오르는 책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방송 듣고 나서 방송에 대한 의견들, 또 여러분들의 여름 휴가 추천 도서들 이런 것들 좋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여름 휴가 하면 떠오르는 책으로 이야기 나눈 책사이다 13번째 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